자,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사의 제목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더리움, 도지, XRP가 3% 하락했다. 그 3% 하락했고 현재 비트코인도 시세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하락에 대한 주요 재료,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가 이런 무디스라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스가 이제 이슈로는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고 뭐 그런 이유를 봤었을 때 재정 적자의 문제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 관세에 대한 공약들 덕분에 시장에 많은 변수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제일 높았던 등급에서 바로 뒷단계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무디스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우리 한국 시간 기준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17일 오전 5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5시, 그쵸. 새벽에 발표가 된 건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볼 게 있네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제 무디스 말고도 이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두 개가 더 있죠. 네. 거기서 무디스를 제외하고 그 두 개는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피치 네, 맞습니다. 한 곳 있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현재 그 나라의 신용을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이 정도의 등급을 줬냐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요 세국의 세 가지의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선진국이라도 볼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 제일 우월한 나라에 이렇게 이제 무디스마저 이제 사실상 미국의 등급을 강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렇게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개를 넣네요. 그리고 3대 신용평가사를 보게 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는요, 나와 있는 그대로 국가나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그리고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이제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치나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주는 게 좀 똑같은데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등급으로 조금 매기거든요. 그 부분 뒷부분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 신용평가사에 이제 대한 평가 하나로 국채 이자율이 오르거나 외국인 자금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신용평가사가 어떻게 등급을 올려주게 되면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이렇게 반대로 미국의 등급을 낮추게 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 즉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좀 앗아갑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건 자체가 이슈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3대 신용평가사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 그리고 오늘 저번 주에 미국의 등급을 강등한 이제 무디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무디스의 성향은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사실 PPT에서도 살짝 스포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쩌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수적이죠. 네, 맞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무디스는 가장 보수적이고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기관이에요. 이 보수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외길만 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용평가사에서 이 보수적이라는 뜻은 등급에 대한 변화를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전까지 미국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등급을 유지하면서 넘어가 줬었는데 이번에는 등급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AAA에서 A1으로 이제 단계가 강등이 된 거고요. 등급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런 것처럼
AA, A, 트리플 B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투자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등급이 높을 때에는 그 국가에 있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고 그 금융 내 시장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등급이 하락한다라면 이러한 신뢰성이 조금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현재 가장 금융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피치,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 그리고 무디스마저도 강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제가 좀 크게 키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S&P와 피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주는 기준이 똑같지만 무디스만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소문자 AA 해서 혹시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S&P 스탠다드 푸어스와 그리고 피치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주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고 났었을 때, 강등이었을 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강등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 당시 우리가 좀 옛날이었네요. IMF 때 아나운서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IMF 때 무디스가 우리나라에게 주었던 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우선 A 단계는 절대 안 됐을 것 같고 맞습니다. C 단계는 또 너무 낮고 한 B 단계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B 단계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해서 보여드리면 화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부적격 투기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안에만 포함이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밑으로 가는 이 등급까지 가게 되면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 IMF 때 한국의 신용등급, 국제신용등급이라고 볼 수 있었던 급은 BA1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투자부격, 사실상 국가 내의 경기나 이런 재정들이 시장에서 너무 좋지 않다. 사실 디폴트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에 대한 분류를 봤었을 때는 하나의 표에서 딱 반절로 접어가지고 보면 투자에 적합한 국가의 신용등급인가 반대로 투자에 부적합한 국가의 신용등급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슈는 오늘 미증시를 이제 3대 지수를 알려주셨던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미증시가 사실 이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라고 볼 수 있는 이 3대 지수가 사실 마감을 했었을 때는 깔끔하게 마감을 했죠.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분명히 무디스가 분명히 안 좋은, 분명히 시장이 부정적이라 볼 수 있는 강등을 했어요. 강등. 그런데 왜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냐?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5월 16일 오후 4시 18분에 무디스가 이제 이런 신용등급에 대한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했죠. 근데 그 이슈가 4시 18분.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장 주요 개장 시간은 언제 마감되죠? 뭐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다음 날 갭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시에 마감합니다. 즉 그래서 무디스 강등 이슈가 사실은 좀 묻힌 거죠. 미증시가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첫 장이 개장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이러한 무디스 강등 이슈가 악재로 전환되면서 오늘 미증시에 대한 하락이 조금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장 흐름은 그래 이제 이러한 시간대에 대한 차이로 영향이 없이 끝난 것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 과연 어떻게 될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상반되게 들려오더라고요. 이미 또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에 네네. 잠시간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다행히도 이 강등에 대한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네. 워낙 시장에서 예고된 바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월요일날 이제 미증시 서머타임이니까 10시 반에 개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간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막 하락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근데 예전보다는 여파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은 그대로 타격받았죠. 네, 왜냐하면은 정규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다행히도 이 18분의 차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끝났지만 그 이후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디스가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보시는 히트맵처럼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들 시세들이 현재 24시간 대비로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4시 정도에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PPT를 만든 건데 이 당시 4시에는 마이너스 1%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대, XR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4%대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한 모습이지만 주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미증시가 개장되고 나서 개장이 이후에 미증시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 부분이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바로 영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디스라는 미국의 신용 강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악재가 일단은 미증시에 먼저 반영될 거고 그 반영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3대 지수를 다 볼 필요 없고 가장 봐야 되는 지수는 사실 선물 지수를 봐야 돼요. 어떤 선물 지수를 봐야 되냐면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모여 있는 이제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느 악재나 어느 호재 같은 거는 다른 지수들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흐름이 어떤지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한 1주 정도는 매매 안 하고 좀 쉬거든요. 그냥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판단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는 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혀 있거나 길게 잡혀 있거나 하지만은 이제 예전에 피치나 스탠더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간 시장에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거래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관망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에요. 다행히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감 이후에 무디스 강등 이슈가 나와서 다행히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러한 미국 신용평가 강등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앞서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것도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물어볼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사실 5월 달에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신용평가를 하나 강등을 시켰죠. 한 단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3대 평가사가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시기나 그 시기에 맞게 혹시 그 어떤 평가사가 어떤 시기에 내렸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엔 또 언제 내렸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피치가 맞습니다. 한 단계 내렸던 거는 확인을 했어요. 네. 또 다른 거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까지는 제가 암기력 네. 이슈가 살짝 그래서, 있네요. 네. 근데 2023년까지는 맞췄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번 평가 강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평가사, 그 중에서 피치와 그리고 스탠더드 푸어스 각각 이렇게 강등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2011년에 스탠다드 푸어스가 강등을 했었고 미국의 신용평가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디스마저 미국의 신용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이렇게 3대 주요 국제평가사 모두 미국의 신용평가를 가장 높았던 등급에서 그 밑으로 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무디스 현재 등급을 하락한 날짜는 2025년 5월 저번 주였고, S&P라고 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에 강등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 한 번 더 켜주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보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디스, S&P, 피치 순으로 이게 진행됐고, 날짜 순으로 보게 되면은 S&P 먼저,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이번 연도 5월에 이제 무디스가 강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게 되시면은 처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렇게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췄을 때 S&P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대비 이제 마이너스 6.6%로 강등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타임랩스로 보게 되면 길냐 짧냐인데 평균 한 달 정도는 해서 2주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런 신용 강등이 있었을 때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6.6%, 하루 만에 마이너스 6.6%를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기간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1%, 총 기간 동안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피치가 이제 강등을 했었을 때는 하루 대비 마이너스 1.38% 하락을 했고요. 한 달 대비로는 이제 1.33% 이렇게 진행됐는데, 특히 보게 되면은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상당히 큰 하락 대비를 보여줬죠. 근데 이후에 피치의 강등 이후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마저도 사실 이제 등을 돌린 거죠.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맨 윗등급이었던 부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대 주요 국제 평가사 모두 다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내리겠죠. 등급을 이제 아무런 내용 없이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씩 좀 체크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등의 이유는 크게 현재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 관련 이슈들 많이 들었을 거고, 미국의 디폴트 관련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이 보고 계시는 화면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모로 크게 박스 하나 쳐놨죠. 저 때가 2020년도 3월 미국의 양적 완화 시기 때, 팬데믹 시기 때 양적 완화 시기 때 늘어난 부채 비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당시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한 달 만에 그때 나스닥 지수가 팬데믹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9,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6,000포인트 가량 내려섰습니다. 한 달간에. 이 3,000포인트 내린 게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잘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라는 연준의 개입이 들어간 겁니다. 당시 이제 유동성, 즉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통해서 현금을 찍고 그 현금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식이든 뭐 어떤 파생 상품이든 뭐 코인이든 간에 아마 재미 좀 많이 보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유동성 정책으로 가던 시장이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률과 시장의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죠. 현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 공급량이 비례한 만큼 시장의 부채, 즉 연준의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미국 내 재정 적자로 연결이 되고, 이 재정 적자에서 양적 완화 때 완벽하게 부채로 만들어진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전 수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탄한 차트를 보였지만은 이제 20년도 양적 완화일 때에는 엄청나게 큰 부채, 즉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발행되고 그만큼의 현금이 늘어났고 그만큼에 대한 내용이 재정 적자로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예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제닛 옐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채무, 즉 현재 이렇게 발생한, 즉 양적완화 때 발생한 이러한 부채로 인해서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계속적으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도 이제 7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 즉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부채에 대한 한도를 늘린다라는 거는 어차피 미국 내의 재정은요, 기본적으로 뭐 세금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중요한 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연준한테 돌려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즉 재정 부분에서 사실상 좀 이제 부채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액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부분, 즉 재정 부분에 대한 해결책 제시안으로 이제 보편 관세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이제 관세를 받아서 관세를 늘리고 그 늘어난 만큼의 관세를 이용해 미국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8월 달에 디폴트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엔 매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2023년에도 나왔고 2024년에도 나왔고 뭐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디폴트, 즉 미국 내 채무 불이행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저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미국입니다. 이러한 디폴트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7월까지 이제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의회에 넘어가서 승인만 되면은 8월달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디폴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덕분에 이제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이면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쓰이는 금리라는 걸 정말 많이들 아실 텐데, 잠시만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금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가장 크니까, 그리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이제 미국의 주요 금리들을 체크하는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명목금리라고 얘기하죠. 명목금리. 그리고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금리는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다들 알다시피 시장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주요 금리이고요. 때 실질금리,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 많으실 건데, 자, 아나운서님. 혹시 네. 이러한 실질금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실질금리, 그냥 단어 그대로 뭔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금리?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금리라는 뜻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금리는 사실 실질금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질금리가 높고 또는 낮으냐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높고 또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기준금리는 현재 다들 알다시피 파월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6월 FOMC에서 아마 이제 금리 동결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1월 달과 3월 달과 5월 달에 있었던 이제 FOMC에서도 기자회견,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최소 못해도 저는 뭐 7월 달에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8월 잭슨홀 회의 이후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FOMC에서 발표됐던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025년에 2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 그 이후에 FOMC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상반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레벨은 4.5%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양적 완화라는 것을 진행을 할 때 미국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채권 발행을 진행을 하고 그 채권을 통해서 이제 연준이 수요를 대주면서 이제 현금을 만들고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금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강한 유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2020년도 양적 완화 시기 때 나스닥에 대한 선물 지수 포인트가 이제 6,000포인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점이었던 6,000포인트에서 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16,500포인트 정도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약 대비로 보게 되면은 2.8배 정도 올랐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한 양적 완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양적 완화는 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이제 긴축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내렸던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왜요?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금리는 오를 것이라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금리를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상승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양적 완화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개선에 대한 1차 부분을 사실 이제 고용으로 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현재 되게 뭐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면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게 됩니다. 근데 예상했던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사건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경기 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최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하면서 그리고 테이퍼링을 밟고 그대로 제로 금리였던 수준을 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금리에 대한 최고 높이가 5.5%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상단에 대한 금리를 만들고 나서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지켜봅니다. 연준에서. 왜? 지금 현재 올려놓은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괜찮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수준이 5.5% 정도 수준으로 올렸었고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으니 어느 정도 시장의 물가는 잡았죠. 하지만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50bp 이나 감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명목금리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다시 끈적끈적한 이제 물가 싸움이 다시 연준의 숙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실질금리는 말 그대로 진짜 이자가 몇 %냐, 즉 금융시장 내의 이자율을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이겁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래서 명목금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미국 10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BEI, 죄송합니다. 10년물 BEI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짜서 현재 실질금리를 보이게 되면 현재 미국의 실질금리는 2.176%입니다. 그죠? 되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질금리가 이제 0을 기준으로 밑으로 있으면은 상당히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실질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양적 완화 시기에서나 반영되는 금리지 사실상 0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것만 확대해서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적 완화 당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갖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주는 연준 때문에 이 당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었어요. 이때 지수에 대한 지수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극대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2.1%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의 무디스가 평가하기에는 현재 이자율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그리고 현재 강등으로 인해서 국채 수요가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고요.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국채 수요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채 10년물 금리는 급등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달러 가치가 절하되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신용이 좋지 못하니 신뢰도가 깨지게 되면서 그 나라의 통화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도 아직은 100 수준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등으로 인해 이거 현재 선물 시장의 나스닥 지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무디스 이슈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이제 급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폴트 시라고 제가 써놨는데 만약에 이제 디폴트 시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위험할 때 이렇게 등급이 조금 낮춰진 상태에서는 골드라든지 뭐 이런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상실이 높아지는데 그중에서 달러가 7.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 현재 신뢰도 자체 기축 통화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라고 볼 수 있는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당선된 이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거 같아요. 만약에 오늘 미증시 열리면 어떨 것 같냐? 일단은 저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된 리스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는 수개월 전부터 이미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어왔고, 즉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을 이미 계속적으로 시장에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 S&P가 아니라 스탠다드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는 그냥 기습적인 강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속보로 나온 거죠. 갑자기 스탠다드 푸어스가 미국의 어렵네요 말이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6% 이상 빠진 거고 이번에 무디스 어때요? 계속 몇 달 전부터 알려줬었어요. 계속 선반영 우리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피치도 당시에는 시장 긴장도가 높았지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디스 이렇게 미국의 강등 재료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퍼센티지 즉 나스닥이라든지 뭐 S&P라고 볼 수 있는 3대 지수도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아직도 모든 나라 통틀어서 어느 나라의 국채가 제일 안전자산으로 적격이냐 가장 안전한 자산이냐를 볼 때 미국 국채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수요에 대한 문제가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 열만큼에 대한 신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하면요. 저번 주 주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 미증시는 장마감 이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영향이 없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동안 계속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반영된 내용도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다 보니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한 줄 평가 일단 오늘 미증시 열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일 아마 제가 이제 이더리움 내용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PDF 파일을 현재 밑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이 PDF 파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4페이지 정도 되는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전략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트렌드 시간에는 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고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포함해서요. 내일 강의에 대한 내용들까지 PDF 파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어디서 드리냐면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 소통방 안에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 자료들도 받아가시고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